어머님, 제발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호텔 화장실에서 제게 한 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른 척했던 그녀가 이번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냥 직원이래 아는 사람 아니야. 친구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군요. 민망하다고 제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채 작업복을 입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 호텔이 어떻게 세워진 곳인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오늘도 인생사 연마당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참 평범했어요.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현관에서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자는 약속도 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요.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여관이었어요. 객실 6개짜리 수수한 이름의 바다여관.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죠. 영수가 우리 언젠가 이 자리에 큰 호텔 지어보자. 바다가 보이는 멋진 호텔 말이야. 남편은 늘 그렇게 꿈을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 꿈이 참 크네요. 근데 좋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아들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참 기뻤어요. 아이가 더 큰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죠. 아빠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효도할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꿈만 꾼 게 아니었어요. 여관에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자리도 줄였고 조금씩 주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바닷가 앞 땅 매물 나왔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쓸모 있을 거야. 저는 걱정스러워 물었죠. 그런 땅 사서 뭐해요? 지금 여관도 빠듯한데요. 괜찮아.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왜요? 부모 재산 믿고 안주하면 안 되잖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어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 건설회사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가는 잘 되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 넌 건강히 지내고. 엄마, 아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괜찮아. 내 생활 잘해. 짧은 통화였어요. 아들은 우리가 아직도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힘겹게 살아간다고 믿었죠. 우리는 그게 편했습니다. 아들이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길 바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정부 지원금이 나왔으며
은행 대출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사둔 땅들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영수가 때가 왔어. 우리 진짜 호텔 지어보자.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은행 대출을 받고 땅을 담보로 잡고 정부 지원금을 합쳐 새 건물을 올렸습니다. 낡은 여관이 무너지고 그 자리엔 5층 규모의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객실 30개, 레스토랑, 연회장까지. 이름은 호텔 은하. 은빛 물결처럼 빛나는 바다를 닮은 이름이었고 남편과 제가 함께 지은 꿈이었습니다. 호텔이 문을 연 건 5년 전이었어요. 민수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여관도 손님 제법 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관은 이미 호텔로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돈 좀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괜찮아. 내가 결혼 준비해야지. 내 돈 아껴라. 우리는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걸 숨겼습니다. 아니, 숨긴 것보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기를 바란 마음이었죠. 경쟁도 있었고 빚도 있었지만 남편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도 그대로였죠.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호텔 은하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더라. 바다뷰 좋고 조식도 훌륭해.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고 평일에도 단골 손님이 몰렸습니다. 프런트 직원 2명, 청소 직원 3명, 주방 직원 2명. 작지만 탄탄한 호텔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또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별관 하나 더 짓자. 손님들이 너무 많아. 호텔 옆 빈 땅에 별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현장을 돌고 설계도를 보고 자재를 확인했죠. 이번 별관까지 완성되면 우리 진짜 지역 대표 호텔 될 거야. 남편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별관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남편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 말은 제 몸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낯설더군요. 호텔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남편이 앉던 자리만 보였어요. 사장님, 예약 문의 전화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일입니다.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제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보였고 베개에서는 여전히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 호텔을 어떻게 지켜요? 혼잣말만 늘어갔죠. 몇 달 뒤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러진 별관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 있었고 남편이 설계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꿈꾸던 호텔이 완성됐어요. 근데 왜 당신은 없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남편이 등 뒤에서 말하는 듯 했죠. 영수가, 이제 당신이 지켜야지. 우리가 함께 일군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남편이 지켜온 이곳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로비를 돌고 객실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묻고 또 배우고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봐야겠죠. 이 호텔 당신이 믿고 맡긴 곳이니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1년이 지나자 호텔은 다시 안정됐습니다.
별관도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저는 혼자서도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출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기획하고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내가 지켜냈어요. 그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여관도 손님 많이 오고. 여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순간 심장이 두근했어요. 아들과 함께 산다는 거,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거,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거. 호텔은 이제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없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올라갈게.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요. 서울에 올라온 지 보름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며느리 선아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일아트를 한 손톱은 반짝거렸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소리만 거실에 가득했지요. 식탁에는 전날 먹다 남은 케이크와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선아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이거 내가 치울까? 선아는 고개만 돌려 제 쪽을 보더니 아주 부드럽지만 묘하게 단단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치우시면 되죠. 제가 하면 어머님이 오히려 불편하시잖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가정부에게 일을 배분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천천히 접시를 들었습니다. 접시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선아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요즘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편하지.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여자는 한번 손에 물 묻히기 시작하면 팔자가 세진다고. 그건 운이 나쁜 거래. 접시를 들던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에 물 묻히면 운이 나쁘다. 그 말 속에서 저를 향한 무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상의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쉬고 계셔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고맙다 하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선아의 말이 뚝 하고 끊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거 내려놔. 오빠가 왜 설거지를 해? 그건 어머니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를 제 쪽으로 천천히 밀고 아무 표정도 없이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것처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대답은 없었고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집에 오거든요.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깨끗하게 해놓을게. 선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문득
호텔 은하의 객실이 떠오르더군요. 그곳에서도 저는 이렇게 청소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주인이었고 지금은 누구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아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 3명이었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왔어요. 선아야, 너희 집 진짜 깨끗하다. 누가 청소해? 파출부 써? 선아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냥 집안일 봐주시고. 아, 그렇구나. 편하겠다. 요즘 파출부 구하기도 힘든데. 그 순간 제 손에서 과일 칼이 살짝 멈췄습니다. 파출부. 그 단어가 귓가에 오래 맴돌더군요.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가며 드세요 하고 건넸습니다. 친구들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했지만 선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을 보며 저 아래 어딘가에 바다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회사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 문서 정리 내가 빨리 하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팀장이면 이제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해야 될 거 아냐? 내가 자리가 있는데 오빠가 이렇게 일을 못하면 직원들 사이에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 말투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사가 아랫사람을 질책할 때 쓰는 말투였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알았어 하고 말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눅 들어 보였어요. 어디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민재 어린이집 부모 참관 수업 있어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가는데 어머님이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녀올게. 몇 시야? 오전 10시요. 감사합니다. 선아는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자 민재는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어딘가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젊은 엄마들 틈에 끼어 서 있는 할머니. 그들은 제가 보이지 않게 속삭이더군요. 저분이 민재 할머니시나 봐. 엄마는 바빠서 못 오시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손자 친구의 할머니였지요. 민재 할머니, 오늘 참관 수업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며느님은 바쁘신가 봐요? 우리 며느리도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날은 꼭 오거든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쁘죠. 요즘 일이 많아서요. 집에 돌아오니 선아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민재 어땠어요? 잘 지냈어. 그림도 잘 그리더구나.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선아는 그 말만 하고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고기를 씻고 칼을 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는 대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감자를 깎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호텔 은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이 집에서 난 아무도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날 가정부처럼 대하고 아들은 그걸 말릴 힘이 없네요.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얼굴은 묻는 듯 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괜찮니? 저는 결국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떨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아주 천천히 깨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복도를 지나가다 민재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자랄 때까지 옆에서 널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호텔을 두고 온 게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조용히 깊어져 갔지요.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탕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여보, 올해는 아들이랑 같이 있어서 덜 외롭다 했잖아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향을 피웠어요. 부엌 가득 퍼지는 냄새가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말했었죠. 어머님, 이번 주에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요즘 너무 바빴는데 하루만 쉬고 오려고요. 목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엔 돌아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와. 토요일은 내 시아버지 기일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럼요, 어머님 토요일 오전엔 꼭 올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재가 밤새 열이 좀 있어서 오늘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아이 잘 돌봐라. 하지만 그 한 줄을 보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탁 위 향불이 천천히 타들어갔고 그 불빛 사이로 남편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문득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 종일 기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향불도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여보, 당신 기일인데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네요. 그날 저녁을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지만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 사진 앞에 올려두고 젓가락만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여보, 드세요. 혼자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화면 속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다음 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민재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녀를 둔 할머니였어요. 민재 할머니,
어제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예, 제주도요? 아니, 민재가 우리 미희한테 그랬다던데요. 할머니랑 비행기 타고 가족끼리 제주도 간다고요. 어머님은 같이 안 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냥 집에 있었어요.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그 말들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외할머니셨나 보네요. 요즘 애들이 할머니 구분을 잘 못해서요.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저릿하게 아파올 정도로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은 어제처럼 조용했어요. 거실 테이블엔 어제 차려놓은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어제 제주도에 있었다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기일인 걸 알면서도 민재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어깨가 들썩일 만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죠. 남편의 사진 속 미소만이 여전히 따뜻했는데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갑, 손수건 그리고 호텔 은하의 명함.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 은하 대표 박영숙.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 자리가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서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린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한 선택지였나 봐요. 명함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 결심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일군 호텔을 두고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제 자리로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호텔 은하 명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 집에서 더 머물 이유가 없는 것 같구나. 너희 가정은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러 간다. 글자를 한 줄 한 줄을 적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새벽이 조금 남은 시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오래된 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 동안 살았던 그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그곳.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저는 호텔 은하로 돌아왔습니다. 2개월 만이었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돌아왔어. 이제 여기가 내 자리니까. 그날 밤 호텔 사무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 같았어요. 영수가 잘 돌아왔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다시 시작하자고요. 며느리가 제주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호텔 은하로 돌아와 있었어요. 호텔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예약이 넘쳐났고 평일에도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별관까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로비를 청소했어요. 객실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고 화장실 변기도 손수 닦았습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사장님,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 깨끗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었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프런트에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약 명단을 보던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이선아님 예약이 들어왔어요. 2박 3일이요. 이선아.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알았어. 바다뷰 잘 보이는 방으로 안내해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온대요. 우리 호텔에요. 남편의 사진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다음 날 오후 복도에서 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아의 눈이 제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훑었죠. 여기서 일하세요? 응, 오래됐지. 그 순간 선아의 표정엔 미묘한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친구들도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선아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잠시 뒤 선아는 친구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프런트에서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깔끔하지? 사장님이 관리 잘하신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복도에서 청소하던 분은 누구야? 선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말했어요. 그냥 직원이래 아는 사람 아니야. 저는 로비 한쪽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는 척하면서요. 가슴 한켠이 조용히 저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제 친구들도 오고 좀 민망하잖아요. 고무장갑을 벗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청소소를 들었습니다. 선아가 나간 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이마 위로 조용히 미소가 번졌죠.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로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로비 한쪽에 걸린 호텔 은하 간판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제 복수는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큰 소리 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고 있어, 영수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제 복수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텔 입구에 낯익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수와 선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내려간 어깨, 무언가 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회사가 망했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선아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VIP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귀빈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민수와 선아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장님이요? 어머님이 이 호텔 주인이세요? 이 호텔의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 호텔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아버지랑 함께 일군 곳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곳이고. 선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VIP 손님은 내가 직접 모실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전해줘. 그리고 민수와 선아를 바라봤어요. 일어나라.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져.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사무실로 와. 이야기는 거기서 하자. 저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따라왔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처음 너희 집으로 들어갔을 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했니? 그 태도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단다. 선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엄마. 하지만 너희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야. 오갈 데 없다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별관 직원 숙소에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 엄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둘 다 이 호텔에서 일해야 해. 민수는 시설 관리, 선아는 청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도 돼. 하지만 받아들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선아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이게 복수의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화낼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호텔 은하는 여전히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열었습니다. 익숙한 걸레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면 조용히 속삭이곤 했죠.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내 손으로 일군 하루야. 새벽 5시.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청소도구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허리를 숙인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선아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만 향해 있었어요. 한때는 저를 파출부처럼 대하던 그 손이 이제는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제가 그렇게 부르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아무 말도 잇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일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해야죠, 살려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예전엔 나도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살았단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진 다 기억나. 선아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괜찮아. 그때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선아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 로비를 닦았습니다. 햇살이 길게 비치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살짝 겹쳐졌죠. 누구의 그림자가 더 크고 더 작은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래, 앉아라. 민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적어도 엄마를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호텔 주인이어서 잘 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 청소부든 사장이든 말이야.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걸 아는데 5해가 걸렸구나.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저는 직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선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겸손해진 것 같았어요. 밤이 찾아왔고 호텔 창문 너머로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며 혼잣말했죠.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였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선아는 이제 제법 능숙한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친절함을 칭찬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마친 선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왜?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삶을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꿈꾸던 호텔도 지켰고 가족도 다시 만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남편이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수고했어, 영수가. 정말 잘했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 있었어요. 제 복수는 끝내 소리 없이 완성됐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세운 것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